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고집이라는 게 뼛속까지 스며든 분이셨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사람처럼 그 완고함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세상 모든 일이 당신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듯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남편이 삼형제라 며느리도 셋.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그 누구 하나 시어머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쩜 며느리가 셋이나 되는데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그 말 속에는 깊은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던 커리어를 접고 육아로 인해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시어머님은 그 부분을 많이 못마땅해 했어요.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둬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어. 작은 형님에게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가방끈이 짧으니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겠지. 대놓고 구박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맞벌이의 학벌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도 시어머님은 제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너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찬가지야. 왜 싫어하는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들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몇 달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전화를 받고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막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고 시어머님이 힘겹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가로 스며든 늦은 햇살이 시어머님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죽 사왔으니까 얼른 차릴게요. 주방으로 향하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시어머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날아왔어요. 죽을 끓이는 게 아니라 사왔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게 저도 지금 퇴근해서 오는 길이라서요. 집에 들러서 죽을 끓이고 할 시간이 없어서 우선 사왔어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님은 도끼날 같은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딱 보니 죽을 끓일 줄 모르는구만. 내 말이 맞지? 마치 신문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걸요. 회사에서 곧장 오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게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암튼 넌 너무 지멋대로라 문제야. 며느리 셋 중에서 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그 순간 남편이 황급히 시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다영이만 죽 써서 가지고 왔구만. 하지만 시어머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신혼여행도 그래. 동순회는 제주도로 잘만 가더만 돈질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유럽을 가고 난리야. 그게 다 허세가 심해서 그런 거야. 남편의 외사촌형 이야기까지 꺼내며 비교하기 시작했기에 남편이 즉시 반박했어요. 엄마, 동수영은 형수가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비행기 오래 못 탄다고 해서 제주도 갔던 거잖아요. 누가 팔불출 아니라고 할까봐 집 마누라 편들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시어머님이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도끼 서린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님이 저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합과 문제였습니다. 홀로 계신 시어머님과 함께 살기를 거부했던 것에 불만이 가득한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님과 한 집에 산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고집이 하늘을 찌를 만큼 센 분과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겠어요. 남편을 통해 두 형님들이 겪은 시집살이의 참상을
익히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고 남는 돈은 당신께 드리길 바라셨지만 우리는 유럽으로 떠났어요. 그것이 시어머님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거든요. 내가 너만 생각하면 속이 뒤집혀서 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그러니 병이 나지 않겠어? 내가 병이 난 건 다 너 때문이야. 알겠니? 첫째랑 둘째 며느리는 적어도 처음에는 말을 들어먹었는데 넌 처음부터 나를 무시했잖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미우면 이제 두 번 다시 안 찾아뵐게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막내 앞에서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막내야, 너도 봤지? 네 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니까.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소파에 놓인 가방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죽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하얀 죽이 거실 바닥에 사방으로 튀었고 도자기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정성스레 차린 식탁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야, 난 그만 가볼 테니까 자기가 치우고 오던지 해. 냉정하게 말하며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뒤따라왔어요. 아니야, 나도 같이 가야지. 엄마가 그런 거니까 알아서 치우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이면 우리도 형네처럼 안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의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억지로 목을 놓아 울음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우리는 즉시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시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집안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남편에게는 혼자라도 가서 시어머님을 챙겨드리라고 권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큰형이랑 작은형 당하는 걸 수도 없이 봐서 그런지 나도 찾아뵙고 싶지 않네. 자식으로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엄마 찾아뵙고 오면 며칠 동안 머리가 아파서 도통약을 먹어야 할 정도야. 대체 자식들한테 왜 그러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나도 답답해. 자기한테는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 모두가 시어머님이 왜 그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 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주말 외출 후 집에 돌아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누군가 쪼그려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시어머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던 사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여기 왜 계세요? 니들은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지. 나야말로 니들이 하도 연락이 없어서 혹시 대전나 보러 왔다 왜? 시어머님 입에서 또다시 독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남편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엄마, 아들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그러는 니들은 나를 버렸는데 내가 그런 소리도 못해? 왜 오신 거예요? 배고파서 왔으니까 밥이나 줘. 갑자기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엄마가 오랜만에 왔는데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시켜줘? 시어머님이 버럭 외쳤는데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하던지 이웃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모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짜장면 시켜드리면 돼요? 짜장면은 됐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차려봐라. 반찬을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해서 어머님 드실 반찬이 없을 거예요. 그냥 배달 음식 시킬게요. 사람 사는 집인데 반찬이 없긴 왜 없어? 있는 반찬으로 대충 차려보라니까.
시어머님이 고집을 굽히지 않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남편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이미 남편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진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거든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밥을 해서 얼려놓고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냉동실에서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으려던 순간 시어머님이 또다시 불같이 화를 냈어요. 너 지금 밥을 얼려놓은 거니? 아, 네. 밥을 해놓고 오래되면 냄새도 나고 바로바로 데워 먹으면 편해서요. 데우면 갓 한 밥이랑 똑같더라고요. 밥을 얼려놓으면 영양가 다 빠져나가고 맛대가리도 없는데 그런 걸 우리 아들한테 보겠단 말이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터져나왔지만 마음을 가라앉힌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맞벌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남편이 요리를 너무 못해서 제가 도맡아 하고 있고요. 저도 일 다니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자랑 남자는 태생이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여자인 네가 밥하고 살림하는 게 맞는 거지. 앞으로는 매일같이 새밥 짓고 국도 바로바로 끓여서 내놓도록 해라. 암튼 요즘 것들은 싸가지에 판 말아먹었다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남자랑 여자는 태생이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그럼 저는 회사 그만두고 살림만 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럼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된 거죠? 순간 시어머님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어요. 시애미가 말하면 고분고분 알았다고 하면 그만이지. 살다 살다 너처럼 독한 년은 처음 본다. 저도 어머님처럼 자식들 힘들게 하시는 분은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형님들도 어머님과 영 끊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독한 년이라는 말에 이미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게로 달려들더니 등짝을 몇 번이나 있는 힘껏 내리치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등에 전해지는 아픔과 함께 귓속으로 파고드는 독설들이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시어머님을 밖으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물론 밖에서 시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우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점차 잠잠해졌어요. 곧 제 등을 살펴보던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어댔습니다. 자기야, 진짜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만약 남편마저 시어머님 편을 들었다면 바로 이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모습이 딱해 보여서 시어머님과는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기로 약속하고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후 시어머님이 수시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친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제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친정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진 않았거든요. 그 이후 몇 년 동안 시어머님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두 형님들도 아예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치 시어머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조용한 평화 속에서 각자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잘 지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지워지지 않는 원망이 켜켜이 쌓여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그날 시어머님이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등짝을 있는 대로 내리치던 모습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일만 생각하면 여전히 소름이 돋았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지만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일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한 남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평소 밝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이번 주 주말에 형들을 만나기로 했어. 주말에 아주버님들을? 혹시 어머님께 무슨 일 생긴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이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많이 아프신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형들이랑 상의하기로 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원망스럽고 미웠던 분이지만 남편의 어머니이자 아이의 할머니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럼 나도 같이 가. 엄마한테 맡기고 같이 다녀오자. 주말까지 기다리는 동안 남편의 얼굴에는 고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낳아주신 어머니다 보니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복잡한 듯해 보였어요. 때로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때로는 아이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카페에서 아주버님 두 분과 형님 두 분을 만났어요. 모두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는데요. 큰 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서 요양병원에 모실까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요양병원에 가려고 할까?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큰 아주버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여기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 사람 있어?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께 워낙 시달렸다 보니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거든요. 각자 겪었던 상처들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큰 아주버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 니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데. 뭐? 우리랑 살겠다고 했다고? 아내 등짝을 그렇게 내리쳐놓고 그런 소리가 나온대? 내 말이 그 말이야. 재수씨는 등짝이었지만 네 형수는 기사대기를 몇 대나 맞았어. 그래서 내가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 근데 가서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긴 해서 누군가 계속 간병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큰 아주버님의 말에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늦둥이다 보니 시어머님의 연세가 많은 편이기도 했고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들이 식어가는 동안 형제들은 각자의 복잡한 심정을 삼키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주버님이 시어머님께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야. 난리가 났지. 자식들이 당신을 버리려고 한다. 죽으라는 소리냐라고 하시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전화기 너머로 큰 아주버님의 지친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결국 얼마 뒤 시어머님은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입원 당일 모두가 함께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우리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시애미를 요양병원에 데려다 놓고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볼 참이야. 내가 죽으면 귀신이 돼서라도 니들 괴롭힐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님이 끝까지 악담을 쏟아냈기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어머님을 찾아뵙고 왔는데요. 역시나 시어머님의 욕설을 들으며 참 한결같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시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버린 것인가 하는 죄책감도 몰려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각자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세상에 우리 가족 같은 사연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문득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